네, 오늘 장 이슈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업공시연구소 변형인 대표 나오셨고요. 메리츠증권 황숙 연구원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닝 시즌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120여 개 S&P 500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 예정인데 이번 주 일단 오늘 포문을 여는 곳은 바로 팔란티어. 입니다. 지금 또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정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팔란티어의 기술들이 소위 말해서 전쟁에 많이 쓰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은데 일단 실적 부분에서 어디에 좀 포인트를 두고 계시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대표님. 네, 일단 지난 4분기 가이던스로 좀 제시했던 1분기 실적 추정치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매출액이 이제 15억 3천만 달러 좀 제시가 됐습니다. 컨센은 이제 15억 4천만 달러가 좀 제시가 됐는데 일단 가이던스와 좀 유사한 수준으로 이번 1분기 매출이 좀 이연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EPS는 0.28에서 0.29 달러로 좀 예상되고 있는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3% 정도 상회한 부분, EPS는 2배 이상 정도 좀 증가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수익성 지표는 굉장히 이제 지난 4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 기점이 이번 실적을 통해서 한번 증명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되고 있는데 체크 포인트는 이제 정보 매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상업화 부분에 대한 수익 지표 목표량을 얼마만큼 좀 잘 유지했거나 달성했는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추정치는 한 90% 정도 지금 시장 상단에서 보면 한 130% 정도에 대한 증가 폭도 예상을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만약에 이제 부합한 수치만 좀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AI 관련된 수익성 논란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 전체적인 또 시장의 수급 기조는 기대 요인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일단 추정치 대비해서는 충분히 부합 내지는 소폭 상회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수익 지표를 좀 대거 좀 상회하는 실적이 이번에 좀 발표가 된다면 최근 AI 관련된 수익성 부분에 대한 논란 부분들이 크게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반적인 AI 산업 기조에 대한 상당한 우호적인 어떤 기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팔란티어 실적. 제가 실적 발표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 하나는 룰 오브 40 스코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보는 기준으로서 조정 매출 이익률이랑 탑라인 성장률의 합이 40%를 넘으면 소위 이제 우량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평가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난 분기 이미 이제 요 스코어가 127%가 넘었습니다. 그 전 분기에 110%가 넘은 숫자도 놀라웠는데 지난 분기에 더 놀라운 숫자를 보여주면서 팔란티어가 서프라이즈를 냈고 이번 분기도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숫자들이 나올 수 있느냐, 55% 이상의 영업이익률 내면서 70%대의 성장률을 낼 수 있느냐가 1차적인 관건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 이제 전쟁 관련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 이번 전쟁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쌓았느냐 이런 얘기들까지 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서프라이즈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팔란티어 주가가 사스포칼립스 우려와 함께 그러니까 엔트로픽 한창 성황을 하면서 네. 같이 팔란티어 주가가 빠졌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의 비즈니스에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들 같이 혹시나 해준다라고 하면 그런 포인트들이 이번 팔란티어 실적 발표의 서프라이즈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주목이 가는 실적 발표 예정 기업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상당히 눈길이 가는 곳인데 바로 AMD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워낙 좋고 이에 앞서 좀 비슷한 CPU 경쟁사죠. 인텔이 워낙 네. 놀라운 실적과 함께 주가도 그냥 폭등을 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AMD도 기대가 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말이죠, 대표님.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매출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들이 4분기 제시했던 부분과 이번 컨센 대비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보기에는 이미 지난 4분기부터 명확한 성장 기조가 이번 1분기까지 재차 좀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시됐던 가이던스는 한 98억 달러인데 컨센이 한 99억에서 많게 한 102억 달러까지 좀 상향이 좀 됐기 때문에 이 추정치를 좀 상회한다면 오히려 2분기 전반적인 실적 추정치에 대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긍정적인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고 EPS가 1.27에서 1.31달러까지 좀 상향이 좀 됐는데 일단 매출액 기준과 EPS 기준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에서 EPS는 한 55%까지 좀 상향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성장폭이
이번 1분기 실적에도 확인이 좀 된다면 4분기 이어서 이제 1분기까지도 안정적인 어떤 성과를 도출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데이터보다는 차기 가이던스에 대한 상향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 AMD가 작년 하반기 기점에서 좀 다소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좀 제시했기 때문에 이번 2분기 기점에서는 전체적인 가이던스의 추정치를 좀 상향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주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좀 있었는데 여기서도 뭐 캐펙스의 투자 기조가 좀 상향 유지됐던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보면 전체적으로 뭐 AI 수요 기조에 관련된 우려감들 논란 종식과 함께 뭐 수익 지표도 좀 상회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2분기에 오히려 가이던스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장의 어떤 각인을 좀 시켜준다면 오히려 전반적인 어떤 수급 기조들은 좀 상당히 좀 완화될 수 있겠고 연속성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AMD가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 말씀하신 대로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내놓으면서 그게 좀 주가 조정의 이유가 됐었는데 그때는 사실 CPU 얘기가 그렇게 크게 두각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인텔을 기점으로 해서 CPU 쇼티지들이 이제 시장에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인텔 주가와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MD 주가도 지금 3월 이후에 보면 주가가 80% 급등을 했는데 이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추세가 계속해서 랠리로 이어질지 여기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말씀해주신 대로 AMD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CPU 서버에 대한 수혜를 뭐 ePYC 서버 CPU에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스팅트 AI GPU 매출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좀 기대감으로 꼽히면서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저는 중요하게 보는 거는 물론 이제 매출 가이던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지금 미국의 기술 기업들 전반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는 뭐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빅테크들의 캐펙스 가이던스 올리는 거 이런 거 다 좋은데 빅테크들 안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났던 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느냐. 네. 그래서 그런 관련한 지표들 뭐 현금 흐름 지표라든가 전 특히 이제 마진이라는 지표가 전반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에 대부분의 기업들한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다라 보는데 AMD도 이번에 마진도 같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우리는 휴장이었는데 이제 미국장은 열렸거든요. 그 주목받았던 섹터가 광통신주였습니다. 미국에서 광통신주가 많이 주가가 올랐고 이게 이제 사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개장하면서 이제 우리 국내 광통신주에도 다 연결이 됐단 말이죠. 일단 광통신주라는 게 이제 반도체 안에서의 어떤 신호 흐름 전달이 이제 기존의 구리선이 아니고 빛으로 한다.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다. 뭐 이래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지금의 이 광통신 열풍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단순한 수급 기대감으로 좀 보는 게 아니라 일단 공정 전환에 대한 내용들이 지난 GTC 2016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좀 제시가 좀 됐었고요. 일단 AI 서버 내 칩과 칩을 좀 연결하는 부분을 이제 인터커넥터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전기 신호를 좀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발열 이슈라든가 뭐 전력 소모량들이 굉장히 좀 컸고요. 이 부분은 성능에 대한 저하 부분들, 효율성에 관련된 논란 부분들이 재차 좀 화두로 좀 부각이 좀 됐었는데 이게 뭐 실리콘 포토닉스 공정이라든가 CPU 패키지 공정으로 좀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기 기반을 광원으로 좀 전환하는 그런 고도화를 좀 추진하겠다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광통신 내지는 통신 장비 업종들에 대한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광 트랜시버라고 해서 기존의 통신 장비에서 좀 많이 응용되고 있던 이런 기술들인데 이 부분을 AI 서버에 좀 적용하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통신 장비가 아니라 AI 서버에서 좀 구동이 좀 가능한지 여부가 3분기 시점에서 이제 고객사들에 대한 테스트가 전체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뭐 광소자라든가 일단 원천적인 어떤 소재 단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뭐 광케이블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세부적인 어떤 원재료 관점에서 향후에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광 트랜시버의 경우는 일단 뭐 하단 기준에서는 1.6 테라 기준인데 향후에 뭐 2테라 기준으로 좀 상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공정의 어떤 적용 확대로 좀 이어진다면 오히려 이 부분은 수익처 다변화 관점 내지는 뭐 시장의 개화 관점에서도 뭐 상당한 좀 기회 요인도 좀 될 수 있는데 일단 로멘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광 트랜시버의 1.6 테라 기준의 광 트랜시버를 현재 좀 준비해서 좀 양산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 기조가 향후에 얼마큼 좀 적용될지 이 부분도 잘 참고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증시 조금 전 개장을 했고요. 약세로 출발했지만 네, 조금 전에 나스닥은 네, 상승 전환했다가 지금 보합권에서 계속 상승과 하락을 움직이면서 아직은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황영원님 먼저 듣겠습니다. 이제 다우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고 나머지 지수들이 이제 약보합권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 안에서도 이제 섹터별로 보시면 기술주, 임의 소비재 같은 이제 기존 주도주들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에서 이제 뭐 전쟁 우려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이제 주도주들의 어떤 실적 발표들을 대기하면서 전반적으로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일단 실적 발표 보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리레이팅 하겠다는 이런 어떤 이제 시장을 좀 관망하는 그런 장 초반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변 대표님 장 초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엔비디아가 한 1.3%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일단 상승하고 있는데 기술주들의 흐름 안에서도 뭐 선별적인 흐름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 부분은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에 수익화와 관련된 논란 부분들이 좀 나왔던 종목들은 소폭의 조정 양상이 좀 이어지고 있고 지난번에 어떤 EPS 기준에서도 큰 상해를 좀 보였던 부분들은 오히려 또 연속해서 수급을 좀 반영시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기조들은 뭐 어닝 시즌이 재차 좀 이어지는 가운데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특히나 뭐 장기 공급 계획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조금 더 업사이클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기대 요인들이 수급의 어떤 연장선상 안에서 재차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란발 주요 어떤 뭐 특별한 우발 변수가 없다면 당분간 이 기조는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이 오랜만에 대외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그렇게 뭐 좋은 메시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종의 경고를 내놨죠.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이게 버핏의 이야기에서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카지노 같다?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에 딸린 카지노. 이런 식의 비유를 했단 말이죠.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황영우 의원님? 저는 투자와 투기가 뒤섞인 정도가 심해진 그런 이제 모습에서 경고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제로데이트 옵션, 밈주, 이제 AI 모멘텀 추격처럼 하루 단위 가격 변동에 베팅하는 그런 자금의 흐름이 많다라는 의미로 전 해석이 되고요. 버크셔가 현금과 단기채를 크게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도 시장의 어떤 넓은 베리에이션을 기대 수익률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AI 인프라 중심으로 강한 실적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사실은 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버핏의 워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의 유의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좋은 산업과 좋은 매수 가격은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이벤트 전후에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또 이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변동성 시장이라는 점, 이런 부분을 버핏이 좀 상기해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증시의 과열을 경고한 걸 수도 있지만 위아래로 크게 출렁이는 이제 변동성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고, 이제 옵션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하루짜리 옵션에 과연 네가 결과를 몰랐다면 투자할 수 있겠어? 라는 식의 이제 의혹도 제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본인은 여전히 이제 본인의 상징, 가치 투자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말이죠. 참 여러 측면에서 경종을 울린 평가가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변 대표님. 그러니까 시장의 구조가 투자보다는 뭐 투기에 가깝다. 뭐 이게 좀 정서일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유동성 장사 안에서 다소 좀 과일 양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주가의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거품을 좀 지적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가치주라든가 아직 뭐 주가의 어떤 반영 가치가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섹터군들에 대해서는 재차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뭐 이런 기조는 이전부터 워렌 버핏이 좀 강조했던 투자 철학이 좀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시장 전반에 대한 뭐 해치성 경고가 아니었다는 점이고요. 이 부분은 최근에 뭐 과하게 좀 상승했던 뭐 양자라던가 뭐 AI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부각된 광통신 뭐 이런 업종들에 대한 과도한 주가 상승 부분에 대한 제약을 좀 우회적으로 좀 비판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속보도 하나 나왔네요. 인텔이 조직 개편을 좀 한 것 같군요. CPU AI 혁신을 위한 임원 인사 발표를 했다. 뭐 요즘 인텔은 뭐 주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CPU에 대한 다시 호황을 맞이하면서 회사가 다시 한번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임원 인사는 그런 관점에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엔트로픽 소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엔트로픽이 요즘에 뭐 AI 서비스 중에서 가장 핫하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대형 월가의 금융사들과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등인데 합작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좀 일단 궁금합니다, 황연구원님. 그 배경은 이제 기업용 AI가 단순 모델 판매에서 이제 컨설팅과 업무 흐름 장악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시사한다라 봅니다. 블랙스톤,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들과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수백 개의 이제 기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요. 이들이 이제 AI를 한번 검증하면 뭐 콜센터, 법무, 개발, 회계, 조달과 같은 반복 업무에 대량 이제 AI 모델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대형 고객 파이프라인과 자본을 얻고 이제 금융사들은 생산성 개선과 투자 수익을 노리는 그런 구조의 어떤 이제 이런 그 합작사 추진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업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사실 다 관련이 돼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AI 합작사가 놀라울 만한 성과나 퍼포먼스를 낸다면 이건 사실 하나의 바로미터가 돼서 다 비슷한 결로 쫓아갈 수 있겠죠. 이게 업계가 또 한번 재편될 수도 있겠는데 경쟁사인 오픈 AI 입장에서는 또 한번 뒤처지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변 대표님. 오픈 AI가 좀 주도하고 있던 산업의 확장 구조가 사실 반감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지나친 확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픈 AI도 뭐 사모펀드와 좀 유사한 부분에 대한 합작 법인을 현재 좀 추진하고 있다는 점. 전체적인 어떤 규모라든가 세부 사항들이 좀 발표가 좀 되지는 않았지만 후속적으로 좀 진행이 좀 구체화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의 파이가 더 확장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산업에 대한 어떤 경쟁 요소로 인한 뭐 오픈 AI의 어떤 악재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진다는 관점에서 더 긍정적인 기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외형 확장 관점에서 오히려 그 적용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기술에서 이제 금융 부분 그리고 이제 산업 부분까지 이제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한 좀 상징적인 의미가 좀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엔비디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중국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러면 중국 시장에 선전을 하지 못하고 있냐? 사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통제 때문이다. 뭐 살짝 직격탄을 날렸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최근에 사실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거의 침매출이 없다면서요. 그럼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이 지금 다 대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미국만 해도 그 매출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단기적인 시기의 관점에서는 중국향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는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관점에서 젠슨항이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뭐냐면 엔비디아는 사실 자기네들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의존 효과, 락인 효과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자기네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끔 하는 게 엔비디아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큰 틀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려면 자기네들의 하드웨어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중국향 수출을 통제했기 때문에 그게 중국향 수출이 그 제한이 되었고 그 안에서 중국의 국산화가 좀 세게 올라오면서 미국 이제 GPU가 없어도 자국에서 이제 국산 장비들로 하드웨어들이 조달될 수 있다라는 수준까지도 중국의 어떤 내부적인 기술력이 올라왔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젠슨항 CEO가 우려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국에 대한 최신 칩 수출 통제 이거는 엔비디아가 직격탄을 맞는 건 맞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엔비디아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닌 게 뭐 장비도 사실 여기에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 반도체 생태계 전반적으로 좀 중국 수출 통제를 당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입게 되는 영향, 피해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변 대표님. 네. 일단 과거 엔비디아가 중국에 대한 전체 매출 포션에 대한 비용이 한 20에서 25% 정도를 좀 차지했죠. 이 부분이 현재는 좀 수출 규제로 인해서 좀 중단된 상태인데 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저사양 GPU를 좀 결합하는 형태로 기술 고도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성능의 고도 관점에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다 모든 걸 커버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아마 이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좀 기점으로 보면 중사양 미만의 GPU에 대한 어떤 수출 허가도 일단 뭐 제기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엔비디아 이외에 뭐 AMD 같은 그런 기업들도 현재 수출 규제에 어떤 동일한 적용 효과를 좀 받고 있고요. ASML 같은
동맹국들의 경우에도 사실 반도체 장비에 대한 어떤 수출 규제가 진행이 되면서 뭐 중국의 고사양 장비에 대한 어떤 반출이 현재는 좀 금지가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전체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좀 부합된 효과 안에서 일부 개선될 수 있는 개선의 가능성은 좀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전에도 일부 저사양 GPU에 대한 어떤 수출을 일시적으로 좀 허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뭐 관세에 관련된 핑퐁 게임으로 인해서 일단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 이후의 방향성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계속해서 어닝 시즌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자동차 주들입니다. 지금 뭐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가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뭐 미국도 다 알려졌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휘발유 가격을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들한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적 좀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두 분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쪽에서는 뭐 원유도 있지만 사실 알루미늄 같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 그렇죠. 이제 가치다 원자재 네. 궁금하게 충격을 받겠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 3사에게 나오는 원자재 인플레 경고인 것 같고요. 이게 먼저 완성차 업체가 마진을 흡수하고 이후에 할인 축소, 뭐 옵션 가격 인상 이런 부분들로 소비자들에게 일부 전가되는 과정에서 이제 현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방어 여력이 있겠지만 일부 현금 여력이 약한 기업들에게는 이런 비용 충격이 더 민감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다 지금 중동 전쟁에 걸려 있는 공급망들과 촘촘하게 다 네. 연결이 돼 있군요.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생산 공정 자체에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말이죠. 근데 현재는 뭐 이란 리스크를 장기화가 좀 된다는 전제에서 보면 뭐 영향이 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대비해서 완성차 업체의 이 제조원가 한 30% 정도가 좀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현재까지 뭐 직결될 수 있는 영향들은 뭐 그렇게 크진 않겠다. 다만 이게 6개월 이상 좀 지속된다고 보면 일단 핵심 소재는 뭐 알루미늄을 좀 비롯해서 뭐 물류, 에너지 비용의 어떤 증가 부분들은 생산 원가에 대한 상향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판가로 좀 전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수요의 감소 영향으로도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 전반적인 어떤 수익화 지표들이 좀 하향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란 리스크에 대한 어떤 장기화가 재차 이어진다면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생산 원가 부담은 계속해서 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증시 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메리츠증권 황수국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